지금 우리 사회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과 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저변으로부터 맑고 건강한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룩해야 할 목표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적폐가 하루아침에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에 대적된 부조리가 각종의 사건, 사고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달라져야 할 것은 너무도 많은데 지난날의 체질과 간행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맡겨진 역사의 짐을 지고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국정 목표로 설정한 국가 경쟁력이야말로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대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새 국정 방침에 대해서는 이미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아직도 국제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100년 전 스스로 국제화를 하지 못한 채 타율로 개국당했기 때문에 낙후되어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00년 전 제1회 개국 과정에서 범한 가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국제화를 통해 제2의 개국을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을 열고 저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부에 대해서 더 이상 패배주의나 피해의식을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과 미국 방문을 통해서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5천 년을 이어온 문화민족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와 전쟁의 표에서 기적을 이루어낸 저력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과 개혁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더욱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민족의 진운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직사회의 핵심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할 일부 공직자 중에는
복지부동으로 무사 안일과 기회주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계획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만한 기구와 기능은 가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쓸데없는 행정 규제는 단호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봉사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행정에서도 적은 비용, 높은 효율이라는 경영 개념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 정의와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농어촌에 애정과 정력을 쏟는 것도 정부의 이와 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부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재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서도 개방화의 도전에 대비한 새롭고 창조적인 영농활동이 전국 도처에서 서서히 움트고 있음을 저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노사합을 호소합니다. 사용자는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의 장인 노동 현장을 신바람 일터로 만드는 데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종업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또한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생산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노동운동의 목표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임금 인상만이 노동운동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양립하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 그리고 사회 보장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아사 정의 건강한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의 국제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의 문민정부는 어제의 권위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도덕성과 정통성을 가진 정부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투쟁이 정당시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문민정부 아래서는 불법과 폭력은 그러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폭력과 무질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제1차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충고는 겸허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갈등과 대결의 여야 관계 대신에 야당이 진정한 개혁의 파트너가 되기를 저와 우리 정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의 내일을 위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토론하는 창조적 여야관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로워야 합니다. 계획을 솔선하는 사람이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다운 계획의 파트너요, 계획에 대한 충정 어린 충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 분야의 계획입니다. 정치가 후진성과 비능률의 수령에 빠져 다른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국력을 극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루속히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가 구원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국민과 더불어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역사와 민족이 저에게 맡겨준 책무를 다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저의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을 수용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통일을 영원히 가로막을지도 모르는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극한 사항만은 피해야 한다는 갈등 어린 고뇌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진실한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남북 공존 공영의 차원에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제조업과 농업,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남북 경제 공동 개발을 서두를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와 국민 그리고 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도덕성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사심 없이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되는 민주화의 험난한 길을 오직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 대한 신뢰 하나만을 가지고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더불어 국민이 이 땅에 문민정부를 세울 수 있었듯이 저는 국민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저의 소망이요 꿈입니다. 신한국은 저의 꿈이자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7천만의 꿈은 7천만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대한 역사는 이대한 국민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로지 조국의 영광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며 신한국을 행해 그리고 세계를 행해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은 지층 깊은 곳으로부터 봄 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 진운의 새봄을 활짝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봄은 그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의 새봄을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일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를 좀 준비하고. 네네. 먼저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천만 민족의 생존 문제가 달린 북한 핵 문제는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물론 남북 대화까지도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 임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나 그들의 태도를 볼 때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타결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핵 문제를 한국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갖가지 보도와 억측들이 난무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능하시다면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핵 개발에 관한 정보가 있으시면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핵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지금 핵 현장에 바로 나오기 직전까지도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북한과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원래 아침에 새벽에 열리게 된 회담이 연기되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그러한 보고는 이제 막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정부가 지나갔지만은 한국과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한국과 협의를 하고 또 사후에 때로는 중간에 회의를 중지시켜 놓고 중간에 우리한테 또 협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사전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는 우리 주권이 무시된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렵니다. 핵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으로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보고 가운데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확실하게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또 분명한 거 하나는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개발을 늦추지 아니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 또한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합의가 정확하게 되지는 아니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결국 북한의 핵 사찰을 IAEA 사찰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남북 대화와 결국 특사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그런 차원에서 핵 문제 관련해서 핵을 저지할 수 있는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 말씀하시기를 핵 문제를 저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핵 문제가 핵 투명성이 보장이 되기 전이라도 일단 그 남북 특사기관이라든지 지금까지의 그 접촉을 통해서 즉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북한 쪽에서 특사교환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사교환의 그 전제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전제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이미 우리한테 제안을 해놓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기관 자체는 특사기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사라는 그 자체는 양쪽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을 특사로 하고 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믿는 사람이 특사로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회담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우 그 획기적인 제안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북 정책의 변화로까지도 받아들여집니다. 그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또 만약에 지금 제안하신 그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그 배경과 함께 그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동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긴 시간 줄달리기를 해온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는 일, 국민을 보호하는 일, 전쟁으로부터 한반도 7천만을 보호하는 일, 이것이 가장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한국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또한 좀 반대된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때로는 전술적으로 좀 강한 면도 있었고 때로는 좀 이래 후퇴하는 면도 있었고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술적으로
북한의 핵을 개발을 반드시 막고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남북한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고뇌를 계속해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대통령 말씀은 김일성 주석이 작년에 제2회원고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얘기한 남북 정상회담은 통일 문제를 중점으로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도 핵 문제뿐만 아니라 그밖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대통령이 구상하신 3단계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뭉쳐서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핵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의 참 이제 말한 것처럼 공존 공영을 위해서 또 우리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인 협력 문제는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일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한미 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문제만 놓고서도 한다 안 한다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우리 안보 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 여러 가지가 참 가지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정확하지 못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살라고 그런다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억은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매할 그런 기억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언제쯤 우리 한국에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공격용이 아닙니다. 공격용이 아니고 완전히 순수 방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도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방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미국이 과거하고 전혀 다른 그냥 협조 관계가 참 100% 잘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팀 스피릿 훈련하고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해왔는데 이것은 IAEA의 사찰을 북이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남북 간의 충실한 대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것을 일단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이것은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조건부로 중지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중지한다 이래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이 다 완벽하게 될 때 이거는 중지하는 것이다. 지금 1차적으로 중지하지만은 팀스피릿 훈련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벌써
3월 초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하려면 본토에서 미국 본토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이라든가 상당수 그 병력이요, 무기라든가 이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유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일단 중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영원히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땐 우리는 다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중지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방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정치 1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임 후 90%대에 이르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조사에서는 60%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60%라는 지지율도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히 김 대통령을 과거 지지하던 사람들의 그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참 취임 후에 우리 국민들이 90% 이상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엄청난 일인데요. 국민들의 90% 이상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너무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내 자신이 어지럽고요. 이게 그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좀 정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또 민주주의 사회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래서 돌아가는 거다. 이래서 요즘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제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뭐 제가 볼 때 요 근래에 참 그 30년 동안의 그 여러 가지 폐습 때문에 생긴 일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대행 사고라든가 낙동강 오염, 식수 오염 문제라든가 특히 요 근간에 물가 문제가 상당히 큰 국민의 최대의 관심거리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지지도를 낮추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내 대통령이라는 게 5년 후에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만 4년 후에 다시 입후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 내 신념이 그렇습니다. 신념이 뭐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안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의롭고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도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과거에도 그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 같은 거만 하더라도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를 여기에서. 이게 그 당시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실명제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가 살아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럼 영영 또 안 하려고 또 하는 소리 아니냐 말이야. 이거 해야 된다. 경제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고는 안 된다. 이래서 정말 이거는 부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만들어야 된다. 계획 중에 계획은 금융실명제 안 하고는 안 된다.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말이야. 경제가 살 때까지 안 하고 이래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한 겁니다. 한데 앞으로 지금 오늘이 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잘 아다시피 미국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 아닙니까? 4년이고 또 중임할 수는 물론 있지만은 대통령 중에 4년만 하고 말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요 근래 카터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는데 그 오늘은 새로 출발하는 기분으로 사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격 영합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일이면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개혁 전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 대대적인 사정 활동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혁 그 전반에 사회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만은 물가라든지 또 무슨 그 환경, 교통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개혁 효과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개혁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4년 남은 임기 동안에 개혁을 과연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4년 동안의 개혁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프로그램이 없느니 우리 일반 그 이야기 가운데 또 이제 문민 독재니 말이지 또 일부러 그런 얘기도 쓰고 막 1인 통치니 말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것까지 개혁 전반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난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쓰는가 하는 데 대해 참 여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군사 독재 시대는 독재고요. 문민정부는 국민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입니다. 이런 그대로 문민정부입니다. 또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국가의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민 독재라고 말하고 말이지 1인 정치다 이런 표현 쓰고 말이에요. 난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것이 그러면 독재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난 앞으로도 그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제대로 잘 계몽이 좀 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건 당당하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참 그렇습니다. 이 물가가 오른 데 대해서 참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물가에 대해서 아주 물가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행하게도 작년에 냉해 때문에 농산물의 값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래 연장선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가 해마다 볼 때 정초에는 물가가 약간 오릅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1년을 전부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같이 좀 협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매점매석을 안 한다든가 또 이제 꼭 살 필요가 반드시 그러면 이걸 사야 되느냐. 정초에 가소비가 많이 유행이 돼서 뭐 자꾸 하나만 사면 되는 건데 3개를 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고. 그게 사실은 전체가 매석행위나 하는 거예요. 매점 매석행위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물가 문제를 걱정한다고 그러면 같이 우리 정부와 힘을 합쳐서
우리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협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언제나 순위는 제일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느냐 하는 그 순위를 정해가면서 먼저 해결할 거는 먼저 해결하고 또 이래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해서 농어촌에 이번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2조 원 이에 1년에 최소한 목적세를 신설해서 1조 5천억 정도 지원해서 구조 개선을 통해서 또 농발위원회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서상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인 통치라는 말씀을 싫어하시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직접 챙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무력화가 빚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정치 활성화를 위한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회견문에서 창조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야당이 진정한 개혁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한 거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대통령이 참 제가 그런 표현을 기회 있을 때 쓴 일이 많습니다만 오늘이 만 1년이 됐는데 한 10년 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아침에 내가 청와대 본관에 나오는 것이 7시 20분부터 40분 사이에 출근합니다. 벌써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대통령이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이 양심에 따라서 참 전에 취임 초에 바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5년 동안에 절대 어느 누구로부터 단 일전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또 지킬 것이고 또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권에 일체 개입하는 일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당당한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고 그럴 때만이가 국민에게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었는데요. 정치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이 정치에서 돈을 많이 쓰는 나라치고 참된 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깨끗하게 돼야 그 나라의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저는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 많이 쓰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정치에 돈 많이 쓰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독재로 흘러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국민을 타락시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정치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그 당무라든가
또 국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종필 대표에게 정권을 이임했습니다. 사실 모든 거 알아가 뭐 처리해 주시오. 뭐 일체 내가 국회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야당 대표를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뭐 인색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언제나 필요하면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국 기자 한 분. 어디시죠? 어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r. President, Ed Paisley from Yeah, the yeah. Far Eastern Economic Review. 그다음에 I would like to ask you a question about the government's privatization program. You have an ambitious schedule of selling off state-owned companies. Will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be involved in this process as they are now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privatization? Or will the chaebol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leaving the decision-making in the hands of some self-interested bureaucrats?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의 에드 페이즐리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민영화 계획은 대단히 야심에 찬 그와 같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와 같은 민영화 계획이 과거와 같이 전경련, 즉 그 재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텔리커뮤니케이션, 위성통신 사업, 최신 사업에 있어서도 재벌이 결정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벌들의 영향을 제외하고 이것을 관료들의 손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민영화 개혁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대담하게 그러한 그 개혁 차원에서 그동안이 너무 이 산만하고 잘못된 그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 개혁에 대해서는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거는 재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제2이동통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일본 기자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데서도 이것은 정부가 하지 아니하고 경단장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서 아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해서 완전히 맡겨버린 게 일본의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기서 아주 초연한 입장에서 완전히 이거는 손을 떼고 자율에 맡겨서 우리 경제인연합회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네. 그래. 그래요. 네. 대통령께서 오늘 회견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실제로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제도개혁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대의 등장이나 육성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후계자 구도에 관한 보관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계 개편 이야기나 최근에 또 내각제 개헌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를 같이 물어줬는데요.
그 모든 일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가령 국회의원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그 오랫동안 잘못된 독재의 시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이 관행이 잘못됐어요.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좀 계획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애국적이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불태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요. 그 요전에도 후계자 구도 문제를 또 물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으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는 날 아닙니까? 4년 임기가 남았는데요. 그 취임하는 날 후계를 생각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우리가 너무 성급한 이야기니까요. 천천히 좀 생각합시다. 이 문제는. 네. 그리고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게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에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각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이 참 분단된 이런 상황에서 절대 불행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일본 기자들이 이야기를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호소가 총리가 그 경주에서 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저 에이펙에서 만났을 때 역시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 중심주의가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경주에서 절실하게 느꼈다고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 기자들도 많이 들은 그대로를 소개합니다. 네. 네. 자, 지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단체장 선거는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첫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에서는 후보 문제 그리고 출마 예상자들 간에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 선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나 정부기구 조정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장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선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이 그 단체장이 정말 그 단체를 위해서 참 성의껏 정직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정을 하는 그러한 선거 부정을 하는 그것은 엄격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출마 예상자들이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
엄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엄밀하게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참 정당하게 참 그 주민의 지방 주민의 이익, 국민 전체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참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경제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물가 불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 정책은 간접 규제에서 다시 직접 규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부의 물가 정책인지를 밝혀주시고 올 물가가 6% 선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아까 대충 그 설명을 했는데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거 우리가 정부가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의 결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무조사는 부당한 가격 인상을 한 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불법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우리가 불가피한 거는 했지만은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에 자극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공공요금 인상은 이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흡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도 노력하지만 국민의 참 자발적인 협력 이것에 대해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물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셨지만은 어쨌든 그 동원되는 수법이 과거와 같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자율화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땅값과 금리, 임금 그 생산의 세 요소 가격을 낮춰서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의 동향은 이들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 관심이 제일 많은 만한 문제인데 물가 문제가 계속 질문이 되는 데 대해서 참 국민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땅값과 금리,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이미 단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 어느 경우든지 불로소득을 한다든가 땅값을 올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아주 강한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한 금년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우리 근로자들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협력하자.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동안
수많은 숫자의 근로자들 제가 만났습니다. 근로자들과 참 정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졌습니다. 근로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아마 제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도 많고 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내가 대기업을 방문한 일도 있지만은 대체로 중소기업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중소기업 방문해서 중소기업의 그 고충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이번에 지방 순시를 하면서 또 느낀 것은 중소기업의 많은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것 중에 우리가 나는 평소에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용면에 있어서도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참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참 가족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임금은 완전히 동결해서 그 중에 1조 3천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했고 금융 실명제가 되고 나서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2조 2천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면에 있어서 참 역대 어느 정부도 중소기업에 그렇게 대담한 지원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대단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노사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참 금년을 노사합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서로가 참 가족적으로 지나는 여러 회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로이터입니까? 로이터 지국장입니까? 예? 월스트리트. Thank you, Mr. President. I'm Steve Glenn of the Wall Street Journal. You've made internationalism a prominent theme of your administration and of your speech this morning. As you know, that means that Korea will have to open its markets to foreign competitors and goods and services. That could create some business failures here and rising unemployment. And I'm wondering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that short-term sacrifice for the long-term benefits of internationalization. I'd also like to ask you if labor relations this year do not proceed as smoothly as you would like, would you be willing to reform the labor code?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스티븐 글레인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제화 정책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은 그 외국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특히 국내의 각종 분야,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실업률도 증가하고 또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예정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그 국제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감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죠. 특히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금년에 그와 같은 노사 관계가 순탄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 이 노동 관계 분야의 제한 제도나 법률들을 개혁하실 것 같은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화 국제화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이 길로 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도 시장이 열렸지만은 남우 시장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참 경쟁을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제1의 품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저력, 그동안의 능력 이런 걸 평가할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제일 우리 국민이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꿈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능히 세계하고 경쟁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나 또 단기적으로나 어느 쪽이든지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요. 노사관계는 결국 우리 기업인은 물론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 경쟁 시대에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자제하면서 공동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가 이런 차원에서 노사합의 원년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금년이 순탄하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법률 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방금 국제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이외의 금융 서비스 분야 여기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 이런 게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에서 6월 비준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과연 야당이나 또는 농민단체들의 반대 이런 걸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 개방 압력이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국의 압력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요? 이 개방 압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압력에 굴복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당당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 압력을 내린다고 해서 굴복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가 완전한 고립된 참 엄청난 나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계로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서 세계와 경쟁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제가 농촌에도 많이 가봤지만은 이제 우리 농민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한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생각을 아주 많이 고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있습니다만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번에 1조 5천억 원을 목적세를 시설해서 농촌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발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여기에서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농민을 위하는 것인가. 정말 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상당한 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분 손 드는데 저기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대통령께서 국제화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일본 문화 개발 문제가 거론돼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생각하시는지, 그 국제화에 있어서 일본만이 그 예외가 되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두 번째는 최근에 그 국내 언론에 의하면은 북한 노동자들이 그 러시아에 있어서 팔목장을 그 탈출하면서 한국 정부에 만명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를 당한 거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제화로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개방하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또 원칙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 반드시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또 때로는 문제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내달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합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동시에 우리 주변 국가이고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삼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에 내가 두 나라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북한의 핵 문제, 또 경제적인 협력, 또 국민 간의 여러 가지 협력, 특히 일본과 중국은 에이펙의 우리 같은 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방문한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큰 하나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물어준 러시아에서 우리 망명 요청하는 참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참 여러분 그것은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벌목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또 이제 우리나라 영사관에 와서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참 여건이 없습니다. 무국적자입니다, 그만. 이상하리만큼요. 무국적자인데 그 한국말로 말하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북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1대1 같으면 대단히 좋은데 뭐 간단한데요. 우리 북한에서 그냥 남한에 이래 바로 그냥 망명을 요청한다든가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데 쉬운데 이게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망명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국제 간의 문제도 국제법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인권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줍니다. 네. 가만히 어디. 가만히 있으니 너무 많은데, 네, 말씀하시죠.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후에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쌀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그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 그리고 식수오염 사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과연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선순위 없이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 정부 일각에서 아직도 그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채되지 않은 어떤 정책의 발표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에서 그런 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우선순위가 또 있고요. 뭐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적세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민자 유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래 간접 자본을 우리가 사실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원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순서를 매겨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물 문제라든가 물론 농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우선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것은 정부도 그렇게 하지만은 국민의 그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기를 거듭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대통령의 경제 운영 철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취임 초에는 고통 분담이라는 정신을 거듭 강조해 오시다가 최근에는 재벌을 중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경제 운영 철학은 무엇이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경제 동향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고통 분담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예컨대 경제 성장 목표라든가 이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을 막연하게 이끌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이 얘기는 답을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중소기업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중소기업이 얼마나 지원을 했다 하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과거에 우리 역사상 중소기업을 그렇게 중요시한 일이 없고 어느 누구보다도 과거의 대통령에 비해서 근로자들을 하고 제일 많은 대화를 했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되풀이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지방을 가든지 간에 물론 서울 근방에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왜 우리가 목표가 없습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죠. 금년의 경제 성장률은 한 6% 정도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운영에 대해서 철학이 없다든가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갈 것입니다. 네. 동영상 일부는 로이터 통신
지국장이네. 좀 말씀하시죠. 일부러 오늘 참석했는데 뭐한테 사갔어요? Mr. President, we've heard many times now about the government's plans for liberalising the economic markets, but recent events have shown that the government has in fact been intervening heavily in the economy. I mention two factors here: price controls and recent measures to cool the stock exchange, which has in fact infuriated a lot of foreign investors who are barred even further from getting into the Korean market. Why is the government saying one thing about liberalisation when in fact it continues to intervene heavily? Thank you. 로이터스 통신의 앤드류 스틸 지국장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경제 시장의 개방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정부에서 사경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선 가격 통제라는 면에서 그와 같은 정부의 개입을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그 주식의 교환되는 이율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았나, 주식 시장을 더 가라앉히지 않았나, 이와 같은 그 느낌이 있어서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시장에서 아직도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 않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행하시는 시책이 한쪽으로는 시장 개방화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모순된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방할 생각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거 생각하던 것을 불식시켜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거는 모든 문제에 있어 최대한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가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오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이게 정부가 어떻게 한 거 아니냐, 이래 아직까지 과거의 그 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된다. 오담이에요. 너무 많이 질문 받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신문의 심호가입니다. 지난 그 연초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는 그 북한에 관해서 그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고 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한두 달을 지나가면서 북한의 징후란 것은 그 확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지속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평화의 징후란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분 아다시피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절대 IAEA 사찰을 안 받겠다고 했던 북한이 이제 곧 며칠 내로 IAEA 사찰을 받겠다고 비자를 내주겠다고 하는 통고를 이미 IAEA 쪽에도 했고 미국 쪽에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작년 같아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자신이 그때 북한의 변화가
반드시 온다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미국 북한으로서는 큰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지만 고교 평준화 제도의 그 폐지, 또 대입 제도의 개선, 외국어 영재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기본 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잘 아는 폴 케네디가 쓴 책을 보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한국이 오늘 이만한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고 하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선진국가도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일본 기자들, 미국 기자가 다 있고 있지만 미국도 교육 문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개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민 끝에 거의 1년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단시일 내에 이렇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내 자신의 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새로이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간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질문 많이 받았는데 이만하면 어때요? 예? 이걸 자꾸 손든데 하면 안 돼요.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그 TDX 전전자교환기, 자동차, 항공기 산업 같은 것이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의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이 그 방문을 했습니다. 순서로 보면은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중국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 의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국 방문 시에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또 전화라든가 혹은 항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지난번에 에이펙에서 만나서 그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방문 그 예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은 별로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수교가 됐다고 하지만은 중국이 오늘 여태까지 한국에 국가 주석이 문서로 어떤 편지를 보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요. 초청장을 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게 되는 것은 이 공식으로 참 문서로 공식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내 자신이 정초에 국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세일즈만이 되어가지고 세계 지구상에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태평양 시대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자체로 정상끼리 협의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